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명화 속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로마 이름으로는 베누스, 영어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누스로 불립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은 거품이라는 단어 아프로스와 유래를 나타내는 여성 전미사 디테가 합쳐져서 거품에서 태어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신의 탄생설화와 관련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또 한 명의 고대 시인 헤시오도스는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잘라 바다에 던지자 그 주위에서 거품이 일면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가 신분 세탁을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이므로 두 사람 주장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공통점을 보면 아프로디테가 그 이름에 걸맞게 바닷속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신을 태운 조개는 바람에 실려 키프로스 해변가로 밀려왔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이 바로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에 꽃의 ним프 클로리스를 아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여신과 조개를 해변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아프로디테는 무표정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왼손과 머리카락으로 아랫부분을 살포시 가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고대의 아프로디테 조각상에서 유래한 포즈로 순결하고 정숙한 여신을 뜻합니다. 오른쪽에 화려하게 수놓은 망토를 들고 황급히 여신을 맞는 이는 계절의 신 호라이 중 한 명인 봄의 여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 최초 여성 누드화인데요. 이는 미술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중세 미술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여성 누드화가 경건한 마돈나와 성녀들을 몰아내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함께 미술계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성 누드화이지만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양식화된 곡선의 아름다움을 통해 시적이고 몽환적인 관념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선정적인 여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대 시인 헤시오도스는 바다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가 무트로 올라와 땅에 발을 내딛자 그 순간 그녀의 발밑으로 풀들이 자라났다고 설정을 했는데요. 아마도 아름다움과 사랑이 지닌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생명력의 관계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플라톤의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는 어머니 없이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태어난 아프로디테를 우라니아 즉 천상이라고 부르고 제우스와 디오네가 낳은 아프로디테를 판데모스 즉 세속적이라고 부른다면서 이 여신의 특성을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천상의 아프로디테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고 세속적인 아프로디테는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적인 사랑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인간이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네치아 화파 거장 베칠리오 티치아노가 그린 성스러운 사랑과 세속적 사랑이라는 그림을 보면 두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중 화려한 옷과 장신구는 꾸미는 아름다움, 즉 쾌락적 사랑을 뜻합니다. 천상의 순수한 아름다움, 즉 고귀한 사랑은 이러한 허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은 오로지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영향보다 더한 것은 베네치아의 지역적 특성에서 받은 영향일 것입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 베네치아는 지중해의 패권국으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이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또 유럽을 잇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15세기 베네치아는
선박 3천여 척, 선원 3만 6천 명을 보유한 유럽 최고의 해안국가이자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의 보호 아래서 중개무역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은 도시의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문화적 번영도 함께 일으켰습니다. 도시로 쏟아져 들어온 황금과 사치품들을 손에 쥔 부유한 귀족과 상인들이 예술가들을 열정적으로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 진취적인 해양 문화, 즉 상업 문화로 인해 베네치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세속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또 성문화 역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16세기 베네치아 인구 15만 중 매춘부가 약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산업이 호황이었고 쾌락을 위해 유럽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육체적 매력과 함께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 또 예술, 문학, 음악에 대한 높은 교양까지 갖춘 이름난 매춘부들이 귀족계층이나 화가, 건축가, 작가 등과 어울리는 문화적 커뮤니티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같은 작품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르네상스 시대 귀족사회의 결혼의 의미와 또 기능과 연관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그린 에로틱한 그림은 부부의 성생활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 하여 침실 장식용으로 종종 주문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발치에 웅크린 개는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을 뜻하며 뒷배경에 옷장을 뒤지는 소녀를 내려다보는 하녀는 모성을 상징합니다. 여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장미와 또 창가에 놓인 도금량은 비너스의 상징으로서 육체적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의 영원한 유대를 의미합니다. 요염한 자세로 기대해 놓은 비너스는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또 다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완벽한 아내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지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은 오로지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너스의 흠잡을 데 없는 외면은 곧 천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니 화가들이 비너스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화장이라는 주제의 그림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주로 방금 목욕을 마친 여신이 눈부신 나신을 뽐내며 거울을 보면서 치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격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사실상 유혹적인 여성 누드 제형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령 루이 15세의 궁정화가였던 프랑수와 부시에가 1751년에 그린 비너스의 화장에는 왕의 애첩이었던 퐁파두르 부인과 꼭 닮은 여인이 비너스 여신을 상징하는 진주 장식과 비둘기 또 푸토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또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나폴레옹 3세의 극찬을 받으며 1등을 거머쥔 알렉산드르 카바네레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여신이기에 감히 허락되는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취향의 누드화를 보여줍니다. 넘실대는 파도와 흰 포마리에 갓 태어난 비너스가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위로 올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의 결정체인 여신의 도작빛 나신 위로 사랑스러운 푸토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신적인 아름다움이 묘하게 뒤섞여 있는 카바네레 비너스는 이후에 후대 작가인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와 앙리 제르벡스 같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려진 에두아르 만의 올림피아는 여신의 누드가 아닌 현실의 창녀를 그렸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니 여신과 여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고전주의 화가들이 그린 미와 사랑의 여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보티첼리의 여신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비너스가 여신의 포즈를 취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혹적인 몸매를 과감히 드러낸 여신으로 과연 앞서 이야기한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사랑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19세기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미덕을 다른 부분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원래 동방에서 유래된 이 여신의 책무가 풍요와 다산, 즉 자연스러운 성의 추구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처럼 비너스의 탄생은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 화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한 작품을 더 보면 야수파 운동에 가담했던 프랑스의 화가 라울 디피가 보티첼리를 모사한 20세기 비너스의 탄생도 비교해서 감상할 만합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은 그야말로 영원한 인류 공통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비너스의 이야기는 일찍이 수많은 미술가들과 대중들로부터 작품의 주제로 환영받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비너스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은 과연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대인들이 추구했던 영혼의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19세기 이후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적인 사랑일까요? 저는 인간이기에 고대인들이 추구했던 영혼의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사랑만을 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쾌락이 적절하게 조합된 사랑과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아름다움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시 한 편을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목소리의 울림으로 알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가슴으로 전해오는 떨림으로 알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은 기다림을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기다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늘 주고도 모자라 더 줄 것을 고민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눈에서 안 보이면 서서히 잊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눈에서 안 보일수록 그리움이 더 짙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냥 지나치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럴 만한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것. 좋아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치유의 시간이 꼭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자존심에 난 큰 상처도 상대방의 따스한 말 한마디면 치유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아프지 않아야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한올이 아파도 상대방의 아픔이 먼저 보이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